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법 더워지기 시작하는 2023년 3월의 마지막 책영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 홍대역 근처의 작은 지하 스튜디오에서 토요일 아침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책영사단 여러분은 지금 언제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이번 책영사 180회에서는 작년 9월 3일 166회에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다룬 데 이어서 오랜만에 책을 다룹니다. 6개월 만인데요. 또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얼마 전에 물고기를 존재하지 않는다를 녹음한 것처럼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책의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다뤘던 바로 그날 출간됐던 책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일간지들이 뽑은 올해의 책에 가장 많이 선정됐던 책이죠.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오늘 책영사의 선택입니다. 참고로 나의 해방일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자, 멤버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제가 네. 코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네,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납니다. 그렇구나. 뭐 코로나 아니죠? 네, 코로나 뭐 이미 두 번이나 겪었고 코로나 키트 검사는 아니고 아기가 먼저 감기에 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옮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군입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네. 건강해 보여요? 네. 그냥 토요일 아침이라 피곤한 것뿐. 네. 얼굴에는 그냥 무념무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날씨 좋죠? 미세먼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주말에 좀 미세먼지 흐리긴 엄청 하던데? 온다고 황사가 그랬었는데. 심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 근데 바람이 세더라고요. 맞아요. 바람이 세면 보통 미세먼지가 다 날아가곤 하죠. 네. 네, 노시스. 예, 저도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뭔가 분위기 있는 느낌이 살짝 있네요. 오늘 빈소를 가야 돼가지고 옷이 좀 까맣네요. 네. 혹시 그 아버지 해방일지와 관련된 빈소는 아닐 테고. 너무 토요일 아침이네요. 다들 잠에서 깨어나세요. 너무 피곤합니다. 네. 근데 머리가 약간 앞에가 산발기가 약간 있는데. 네, 그런가요? 아니요, 자연스럽고 좋은데요. 그래요? 네. 보는 눈이 다르구나.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었는데.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첫 번째 코너 2주의 댓글로 가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하얀 레떼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이번 오스카는 주요 연기상 수상자들이 모두 나름의 히스토리가 있어서인지 수상 소감이 모두 눈시울을 붉히고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케이트의 수상 불발이 아쉬웠지만 제게 투표권이 있었더라도 아마 수상 전적이 있는 케이트보다는 정말 인생에 있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일까 싶은 양자경에게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미이라 3의 두 분이 내년 시상자로 나오실 때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저는 얼마 전 아서 클라크의 라마와의 랑데뷰를 읽었는데 드니 빌레브의 듄 이후 다음 프로젝트 예상작이라 하니 이것도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에피소드가 책이라 한참 뒤가 되겠지만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라마와의 랑데뷰를 읽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라마와의 랑데뷰. 라마와의 랑데뷰. 네. 내용이 뭐예요? 라마라는 소행성과의 만남입니다. 누가 만나는데요? 인류와의 만남인 거죠. 인류와의 만남. 네. 그 재앙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 소행성 재앙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그 라마라는 소행성을 탐험하는 얘기예요. 안군이 좋아할 것 같은. 네. 저 고등학생 때 읽었었는데 요 댓글을 보고 다시 읽어야겠다 해가지고 책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비스트만 영화가 독일 영화가 나왔는데 뭐가 충돌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별을 향해서 누군가가 날아가서 갖다 부딪혀서 산화하는 그런 얘기 영화가 있었어요 작년에.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네. 뭔가 사실 딥임팩트나 그런 것도 소행성에 충돌하고 막 인류애적인 사랑, 아마겟돈 아마겟돈 그런 거 그런 아니에요? 거죠. 근데 요거는 약간 거기 안에 들어가서 알고 보니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과학적인 진보된 문명의 인공 물체더라.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얘긴데.
지금 하얀레떼님이 저 아카데미 95회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하고 직후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어가지고 뭐 휩쓸어 버렸죠. 네. 저희가 다뤘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휩쓸었고 제가 그 직전에 혹시나 해서 봐뒀던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기술 쪽 부문을 다 휩쓸었죠. 저도 음악. 그 제가 그때 음악이 굉장히 얘기하셨죠. 독특하다고 네. 했는데 저는 그 저스틴 허이츠가 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더 있다고 봤는데 독특함을 되게 산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운 음악이었어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래서 뭐 거의 두 영화가 다 휩쓸어버린 글쎄요. 그런 시상식이 됐죠. 네. 네. 타르 다 혹시 보신 사람 없죠? 저 아직 못 네, 봤어요. 저도요. 예. 올라왔더라고요 OTT. 그래요? 네네네. 그 네이버 시리즈원 올라왔어요.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이거 볼까 하다가 좀 집중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일단 찜만 해두고. 저는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이렇게 좀 보면서 역시 느낀 거는 역시 미국은 시상식을 참 잘한다. 재밌게 한다. 히스토리와 위트와 이런 걸 버무려서 약간의 조롱과 그다음에 또 윌 스미스가 또 그 엄청 씹혔잖아요 또. 그쵸. 해가지고 뭐 네가 이번에 달려와도 나는 소용없을 것이다. 내 옆에는 뭐 누구도 있고 무슨 맨 하다가 결국은 파벨만까지 나왔어. 그럼 카메라가 또 다 이렇게 얼굴을 비춰줘요. 빌버그의 얼굴을 비춰주고 뭐 이러면서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제이드님이십니다. 그 스즈메 문단속을 보고 감상평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도쿄 이후 후반부는 전반부와는 다른 결이 느껴졌어요. 수타 지인인 세리자와가 여정의 동반자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전반부는 한 소녀와 두 아이의 엄마가 여정의 조력자가 되어 뭔가 여성연대 징조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세리자와의 오픈카는 생뚱맞아 보였어요. 물론 이모의 등장으로 스즈메가 남자 성인과 단둘이 긴 여정을 떠나는 무리수를 억누를 수 있었지만 저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왜 오픈카였고 그 특별한 여행에서 선장의 역할을 남자에게 맡겼을까 하고요. 방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호쿠 지역 해안가에 수백 킬로로 펼쳐진 방파제를 끼고 달리는 오픈카의 비주얼이 참 모순적이구나라고요. 슬램덩크에 찬란하게 그려진 오키나와의 해안선처럼 드넓은 바다로 나갈 수 없는 그들 재난 지역의 모순을 다치지 않는 오픈카로 보여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자와 같은 미스터리한 존재가 필요했던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이브 뮤직도 감독이 의도한 거라던데 그래서 그걸 전달할 세리자와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혹시 뭐 덧붙이실 제이드님 의견에? 저는 세리자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재난 관련해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그냥 그 친구라는 이유로 나간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들여다보려고 하는 역할? 그러니까 지난 상처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냥 뭐 그러던 말던 하고 지나가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뭐 친구가 돈을 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지만 결국 그 친구를 찾으러 나섰다는 것 자체가 그 아픔을 좀 열어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스즈메 문단속은 지금 뭐 압도적인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네. 있고요. 슬램덩크도 여전히 위세를 발휘하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뭐 리포트를 하나 할 때만 해도 일본 영화가 국가별 점유율 3위였거든요. 지금은 2위로 올라섰습니다. 2위. 그것도 1위하고 차이도 몇 퍼센트, 1%도 채 안 나는 2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음 달에 또 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네. 아주 기대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그 슈퍼마리오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큰 감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게 노래가 그런 게 있어요? 닌텐도 게임. 네. 그래서 그 추억에 또 닌텐도의 추억에 있는 슈퍼마리오 추억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영화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게 있더라고요. 90년대인가 한번 슈퍼마리오 가지고 영화가 됐을 거예요. 아 근데 그래요? 너무나도 미국적 색깔을 취하다 보니까 굉장히 괴작이 나왔거든요. 그거 실사 영화 아니었어요? 실사 영화였습니다. 맞아 실사 영화였어. 근데 괴작이 나올 수밖에 없네. 어쨌든 굉장히 3D 애니메이션으로 네. 예고편이 너무 잘 뽑힌 것 같아서 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예, 이거는 일루미네이션하고 그다음에 그 닌텐도가 공동으로 만드는 영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산님이십니다. 스즈메 문단속 방송 잘 들었습니다. 별의 목소리 이후 요 감독의 작품은 챙겨보고 있는데 OTT에 올라오길 기다려야겠어요. 저는 영화는 글래스 어니언과 아이스 다이빙 다큐멘터리인 홀드 유어 브레스를 봤습니다.
글래스 어니언은 재미는 있었지만 전작에 비해 참신함이 좀 아쉬웠는데 어쩌면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미 이 영화의 문법에 익숙해져서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홀드 유어 브레스는 라미님이 다이빙을 하신다니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프리다이빙이라서 스쿠버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영상이 물속에서의 느낌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책으로는 최장집 교수의 양손잡이 민주주의와 중국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모옌의 소설 개구리를 읽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다가 산길에서 차가 굴러서 차는 폐차하고 사람은 병원을 다니느라 한동안은 방송을 듣지 못해 몇 편을 몰아들었습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라고 달아주셨어요. 살아계신 거겠죠? 그러니까요. 살아계시니까 이걸 지금 여기다가 너무 댓글 큰 일을 다셨겠죠? 담담하게 써주셔가지고 네. 네. 어떻게 하셨길래 그걸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네. 불행 중 엄청 다행이네요. 최근 양손잡이 민주주의도 궁금해지고 민주주의 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때문에 그렇죠. 뭐 사실 가장 유명한 민주주의에 관련 민주주의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을 쓰신 분이죠. 제가 그 이중전공으로 정치외교를 했었는데 제가 입학하기 아니라 제가 졸업하기 직전에 마지막 강의가 아마 있었나? 그 최장직 교수가 그러니까 퇴임하시기 네, 마지막 직강을 들으신 건가요? 네, 그때 학생들이랑 취재진이 엄청 몰려가가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때부터 뭐 많은 학생들이 뭐 한 번이라도 좀 가서 막 보려고 막 그랬던. 네, 모옌의 개구리도 궁금하네요. 예, 모옌 작품도 궁금해지고요. 어쨌든 뭐 크게 막 엄청나게 뭐 부상을 입으시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점이 제일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팟빵의 루이스 문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즈메 문단속을 유튜브로 검색하고서 다시 영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 회차 관람하고 나오자마자 팟빵에는 혹시 다룬 게 없나 하고 검색했다가 바로 들어봅니다. 다 듣고서 이 최경사 팟빵을 진작 듣고서 봤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와 함께 다시 3회차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나오신 분들이 설명해주는 스즈메 문단속이 품고 있던 일본 신화와 신카이 감독 얘기랑 다이진이 감독 딸 목소리라는 흥미로운 사실까지 이 부분은 다시 댓글을 달아주셨지만 어린 스즈메가 그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딸 목소리라는 거였습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세세하게 깊이 있게 다방면으로 다루어 주시다니 왜 이제서야 알게 된 걸까요? 이 좋은 방송 홍보 부족이네요. 트위터도 찾아보니 계정이 없고요. 오늘부터 부지런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슬램덩크 편을 들을 생각입니다. 엄청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게요. 계속 책과 영화 사이를 잘 이어주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루이스 문님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트위터는 없고 인스타는 대신 있거든요. 예,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여정을 떠나셨어요. 여기다 댓글을 다신 다음에 유튜브가 유튜브에서도 있었군요. 보시고. 유튜브에도 댓글 다셨나요? 네, 맞습니다. 인스타가 있었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댓글은 용용용용용용님이십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방송에 목말라 있던 상황이라 반갑네요. 앞으로 꾸준히 구독하겠습니다라고 또 새로 신규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제가 이 팟빵에 어쨌든 좀 집행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방송에 예. 특히 좀 호평이 있었던 게 안군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너무 충실하게 잘해줘서 아유 아닙니다. 너무 그랬던 재밌었어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알아봤는데 지난 회차가 그 바빌론보다 한 2배 정도의 재생수가 나왔어요. 팟빵에서요? 5천 팟빵에서 5천회 정도가 나왔고 2주간 총 재생 요청 수는 8,197회거든요. 그럼 이제 그 외에 다른 에피소드 재생 요청이 있었다는 건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 건 재생 수는 알겠는데 재생 요청 수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개념이 그러게요.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청을 받은 거는 그 정도인데 실제 재생까지 이어지진 않았던 그 구분을 하는 건지. 아니 재생을 요청하면 그러니까 요청했다는 게 재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가령 그 리퀘스트가 서버에서 받아들이는 그 음. 수치와 음. 실제 이용자가 재생했다라는 뭔가 것과의 재생을 기준을 둘 수는 있겠죠. 뭐 10초를 틀었다든지 네, 뭐 뭔가 1분을 그 들어야 차이일 뭐 잘못 수도- 눌렀다던가 네. 이런 것까지. 잘못 눌렀다. 뭐 챗봇 챗 GPT인가요? 서버가 그런 것까지 알고. 여튼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용용용용용용님께서 최경사 5주년 특집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호러 관련된 책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작가 한 명 소개시켜드리면 미스다 신조라는 일본 유명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으로는 국내에 개봉한 영화 중에 노조키메라는 작품이 있고 소설 중에는 사관장과 백사당을 좋아합니다. 작가 자신을 소설 속에 등장시켜서 사실과 허구를 혼동하게 하는 작품도 있고 도조 게냐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민속학적 호러라는 작품 시리즈를 쓰기도 했습니다. 국내에도 팬층이 있어서 최근에 신작이 발간되어 읽어봤네요. 한번 다뤄보셔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추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안 할 겁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그 나무 위키에 굉장히 길게 그러죠. 정리가 맞아요.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제목이 너무 무서워. 나도 그 그러니까요. 말하려고 그랬어. 어. 제목부터 이미 아, 그래요? 먹고 들어가. 안 괴- 찾아보셨죠? 당연히 안 찾아봤지. 괴담의 테이프, 흉가 막 이런 거 뭐 이랬습니다. 되게 팬덤이 단단하신 분 같아요. 우중 괴담, 잘린 머리처럼 오, 불길한 이런 아우. 거 이런 거. 아우. 아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는 호러 제가 안 한다는 거는 저는 호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예, 좋아하지 않다기보다 못합니다. 네. 책은 곧- 저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책이 더 무서워. 근데 보니까 곧 아마 그 곰돌이 푸라는 그 호러가 개봉하는 것 같은데. 예고로 형편없는데 돈을 엄청 벌었대요. 아, 진짜? 네, 왜냐하면 네. 관심이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고 봐가지고 이게 제작사나 뭐 투배사가 어딘지는 알아요? 어딘지는 스튜디오가?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영세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곳 같은데 이미 회수했다라는 글을 본 것 같아요. 아, 그래? 제작비를. 네. 아니 혹시 나는 미국 국무부에서 돈을 대가지고 그 아. 푸가 저기 그쵸, 그쵸. 시진핑의 그 캐릭터이기도 하죠. 그건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많은 댓글 보내주신 책영사단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팟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청취 회원 탑 10을 한번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그걸 좀 좋네요. 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회원 탑 10 중에 댓글을 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적어도 이 아이디로는. 근데 1위가 포비님이십니다. 근데 포비라고 예전에 한번 아이디가 있지 않았나요? 댓글 다신 뭔가 분에? 익숙한 느낌이긴 영어로 하네요. 포비예요. 뭐 영어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분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어요. 2주 동안 1일 7시간 51분을 들어주셨어요. 우와. 계속 어떻게 그럴 수가 틀어놓으셨나 봐요. 2위도 로사투님도 1일 2시간 48분 들으셨는데 자장가 같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아니, 진짜로 잠 안 올 때 책영사 틀어놓으면은 무슨 얘기죠 이게? 아니 이 약간 그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슬프네. 어쨌든 청취원 탑 10에 올라와 주신 스위드님, 하쿠님, 난주님, 미넥스님, 엘푸스님, 나우시카 12님, 기복 둘둘둘둘둘님, 팬걸님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우와.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어요. 길이 자체가 정말 감사드리네요. 고맙습니다. 네, 2주의 댓글 여기까지고요. 최경사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bookmovi42 네이버닷컴입니다. bookmovie42 네이버닷컴 이메일도 있으니까 혹시나 댓글로 남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의 후원입니다. 자본으로부터 독립당한 독립 팟캐스트 최경사의 2주의 후원은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이번 에피소드에 소개할 후원자 분들은 모두 3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얀 레떼님께서 와.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떼님 감사합니다. 제이드님도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이구, 네, 감사합니다. 제이드님. 그리고 카카오뱅크에서 45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아이고, 45원. 감사합니다. 네. 아, 40대로 넘어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얘기인즉슨 예.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가만 있어봐. 제이드님 한 번 더 후원해 주신 것 그거는 같은데. 저희가 저번 주에 소개해드린 했습니다. 건가요? 네. 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카카오뱅크 333320 3435 766입니다.
네, 후원해주신 책영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팟빵에 저희가 이제 그 앞에 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틀어놨는데 전년 2월 금액이 371원이에요. 371원 이자보다 훨씬 많죠. 네. 근데 300원을 가지고 뭘 사 먹을 수 있는지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수익금이 2,019원이 나왔습니다. 오. 네. 여기저기 이제 앞에 좋지다, 프리롤도 좋지. 들고 네. 집 사겠네요. 네. 뿌듯합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본 영화 중에 추천할 만한 것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저는 추천까지는 아니고 길복순을 기다리면서 네. 불안당을 봤어요. 불안당. 네. 불안당 불안당? 좋죠. 변성훈 불안당 감독. 네,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성훈 감독 맞죠? 네. 한 번도 변성현 감독. 변성현이네요. 변성현. 네. 변성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불안당은 조금 뭐 컬트적이라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조금 팬덤이 좀 그쵸, 강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땠길래 하고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허준호 나오고 네, 그다음에 임시완 나오고 임시완, 설경구 설경구. 나오고 김희원 맞습니다. 네. 그 후시 티가 많이 나긴 했는데 근데 근데 그래도 뭔가 뭐 그런 퀴어적 그런 로맨스 느낌도 충분히 묻어나고 굉장히 요분 스타일이라면 길복순도 기대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길복순 얘기를 하길래 전도연 씨 영화를 뭘 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 거를 봤습니다. 네. 킹메이커 킹메이커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안 보고 있어요. 네. 손을 뻗치지 마세요. 거기서도 어쨌든 설경구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아 그럼 길복순까지 길복순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쵸 거기도 세 번 연속으로 설경구 배우가 나오는 거죠. 뭐가 죽이 맞나 보네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라미. 저는 더글로리 다 봤고 제가 마루이 비디오를 보고 왔습니다. 마루이 비디오. 제가 이름부터 기분 안 좋은 마루이 비디오. 진짜 육아 중에 시간이 잘 안 나지만 그날 유독 갑자기 아기가 2시간을 내리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에 무슨 영화를 볼까 하다가 마루이 비디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스님의 그 궁금증 한번 풀어보자. 예. 고맙습니다. 볼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궁금은 맥스님 하니까. 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감히 말하건데 미드소마보다 무섭지 않고 진짜 그 알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 보세요. 억울하니까. 제 소중한 2시간. 재미가 없나요? 무서움이랑 별개로. 네, 저는 좀 재미없었어요. 이게 랑종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근데 랑종은 랑종은 너무 무서운 무섭잖아요. 다큐였잖아요. 네. 근데 그 느낌만 납니다. 냄새만 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아쉬웠고 맥스님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에 비해서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궁금증은 풀렸으니까 저는 그걸로 된 걸로. 거기까지? 네. 노시스는? 저는 이번 주 조금 약간 스트레스풀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2시간 연속으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유튜브에서 계속 또 저의 즐거움 침투부와 무한도전을 짧게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침투부와는 뭐예요? 침투부. 침착맨이 하는 침착맨 유튜브입니다. 이말년이 하는 유튜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짤을 또 그 보내주셨어요. 스팀에 네. 올려주신. 맞다. 최근에 이동진 씨가 하는 파이아키야. 네, 거기에 나왔어요. 거기에 침펄동이 나왔죠. 네, 침착맨이랑 주펄이 그러니까 담례처럼 왜냐면 이동진 씨가 침투부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조회수가 폭발했는데 그렇게 3명이 조합이 되면은 잘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들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편 봤는데요. 특히 이번 주가 약간 독립 영화 주간이었는지 막 시사가 되게 많았어요. 6개의 밤, 뭐 불멸의 여자, 찬란한 나의 복수, 흐르다 있었는데 흐르다는 제가 못 봤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봤고 그 중에 그 불멸의 여자는 제가 추천을 좀 드리는데 이게 그 최종태 감독의 영화인데 봉준호 감독이 또 그 저 시사회를 갔더라고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영화도 이분 감독한테는 또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거의 연극이에요. 연극이 원작이기도 한데 영화도 연극을 그냥 찍어놓은 것처럼 찍었어요. 약간 도급일 느낌이 나요. 도급일 느낌이 세게 나는데
내용은 그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하는 판매 사원들이 당하는 뭐 갑질행화랑 그런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인데 약간 다음 소위 느낌도 나고 하는데 어쨌든 되게 독특해서 저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영화가 많았잖아요. 뭐 전종수 나온 모나리자와 블러드문도 네. 있었고 샤잠, 틸, 파벨만스, 에어 뭐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파벨만스 어떤가요? 파벨만스 다 좋다고 난린데 아닌데. 심지어 제가 또 어저께 이걸 갖고 방송도 하긴 했는데 주무셨나요? 나쁘진 않으나 네. 내가 생각했던 그거는 또 아니었던 것이 주로 이제 스필버그의 유년기 청소년기를 많이 다루는데 존 포드 감독도 얘기가 나온다고. 존 포드 맨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그 재밌긴 하더라고. 그 엔딩에 나오는 장면이 되게 그 재밌긴 한데 뭐 기대했던 것만큼 막 감동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게 너무 스필버그의 사적인 이야기들이 난 그렇게까지 궁금하지는 또 않더라고. 근데 스필버그가 천재라는 건 다시 한번 느끼고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서 스필버그가 어렸을 때 8mm로 영화를 찍어요. 아버지 8mm 카메라로. 근데 막 전쟁 씬을 막 찍어. 그리고 상영회가 동네에서 돈까지 받고인데 전쟁 씬에 이렇게 폭풍이 터지거나 뭐 화염이 터지거나 이거를 그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고등학생이 구현을 어떻게 구현하냐면 필름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럼 빛이 거기가 영상이 빛이 새잖아요. 그걸로 폭발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야. 와 스필버그는 천재구나. 확실히 대단하다 싶었어요. 예. 아 근데 평론가들이 왜 이렇게 평점을 9점, 10점, 9점, 10점 줬나요? 그건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평점은 그냥 뭐 영화에 대한 영화고 그다음에 뭐 스필버그 되게 솔직하다는 건 저는 되게 느끼긴 했어요. 스필버그가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이걸 털어놨다. 어떤 분들은 AI 이후 굉장한 그러니까 스필버그의 그런 스토리텔링적인 게 폭발했다라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요번 그래요? 파벨만스에서. 네. 각본가가 같은 각본가요? AI스. 네.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개인적인 거라 그럴까? 그런 느낌이어서. 이 평점으로 보면 거의 배너급인데요. 궁금하긴 네. 해요. 그런 것들은 알게 됐어요. 스필버그가 취직 딱 했을 때에서 영화가 취직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취직을 해요. 유니버설 피처스에 갔는데 이제 그 존 포드가 그 사무실에 있어요. 그 존 포드에 가가지고 존 포드를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가서 그 존 포드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이건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건 스포가 아닌데 존 포드가 나온다는 얘기는 존 포드가 뭐라고 했는지를 내가 진짜 입이 그지그지한데 내가지고 그건 얘기 안 할게. 그건 얘기 안 하고 어쨌든 뭐 그게 또 재미는 있죠. 그런 것들이 재미가 있고 영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스필버그가 알게 되면서 영화의 재미에 빠지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라서 뭐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동진이 별 5개를 줬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 영화를 지금 파벨만스를 미국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배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유니버설에 들어간 게 69년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말단 직원이었는데 이제 그 말단 직원이 만든 영화를 그 스튜디오가 배급을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화를 CJ가 배급했어요. 되게 그러네요. 독특하게. 왜냐하면 스필버그가 드림웍스 SKG를 만들었고 거기 2대 주주가 그 임경 회장이었잖아요. CJ가 2대 주주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 배급은 스필버그 영화는 또 CJ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시지 않나요? 샤잠은 뭐 안 궁금해? 저는 그거 블러드문. 모나리자와 네네네. 블러드문 컬트. 네, 여기가 바로 이렇게 미간이 바로 딱 이렇게 진하게 줄어드네요. 샤잠은 그 외적으로 지금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뭘로 이슈가 됐어요? 블랙 아담으로 나왔었던 누구죠? 그 더락 그 배우가 알력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나와야 할 쿠키가 빠지고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쿠키 들어가 있던데? 원래 나와야 원더우먼도 하는 쿠키가 나오고. 있었대요. 그 쿠키에서 뭐 DC 뭐 캐릭터들을 다 합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가려고 했는데 그 블랙 아담 캐릭터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완강하게 거절하고 이걸 넣어야 된다 하면서 뭔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쿠키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요? 쿠키가 되게 재밌거든. 거기서 이제 마블을 약간 이렇게 싹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되게 재밌던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마블이 질려서 그런지 뭐 이것도 거의 사실상 마블 영화이긴 한데
근데 샤자는 원래 재밌잖아요. 아 원래 약간, 재밌네. 약간 코믹한 요소가 약간 많아요. 코믹하고. 그쵸. 근데 지금 흥행은 거의 이제 망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는 마블 뭐 앤트맨 이런 것보다 더 재밌게 봤어요. 예, 재밌었고 그다음에 에어 나이키 네. 나이키 얘기 뭐 그냥 준작 예상한 정도 예상한 그 딱 스토리죠. 그렇게 흘러가는 영화였고 세월간이가 넷플릭스에서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보려고 그랬는데 뭔지 못 보다가 내려간다고 그러면 세월간이 너무 오랜만이다. 아 봤어요? 네, 그 나왔을 때 봤죠. 아 그래요? 네. 나왔을 때 봤어요? 네. 그거 되게 재밌다는 얘기 많았었잖아요. 네. 인생작이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진짜? 네. 기분 진짜 안 좋을 때 보면. 네. 아 그 뭐지 아리즈웰 네. 아리즈웰 안군도 본 모양이네. 저는 워낙 뭐 인기가 많아서 잠깐 다 안 봤어요. 일부 앞부분만 봤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미도 봤어요? 네네. 그렇구나. 좋게 봤어요? 그 당시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그때 유행처럼 보는 맞아요, 시기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막 그래요? 봐야 된다고 하면서 뭐 싸이월드에 뭐 짤이 돌았었나 뭐 사진으로 이렇게 심지어 싸이월드 시절이에요? 엄청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2000년 10년 아니 2009년대 후반? 우리나라에는 2011년에 11년. 개봉했네요. 그러니까 2010년 10년도 넘었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오래됐네요. 네. 그렇다면 최경사의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경사. 자, 180회 최경사의 선택은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는 1965년생이에요. 1990년에 소설 빨치산의 딸로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라고 들은데 본인은 또 어쨌든 소설이 아니죠. 본인은 구술한 것처럼 구술사 같은 느낌으로. 그냥 전에 들은 거를 적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설가라고 불리는 것이 의아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들은 거를 썼을 뿐이다 써가지고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다 그 시문문학상이랄지 김유정 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같은 문학상들을 많이 받고 평가를 받은 작가죠. 실제로 빨치산의 딸이 작가 자신이고 아버지는 빨치산 전남도당 조직 부부장 정웅창 씨고 어머니는 남부군의 정치지도원 이용남 씨라고 합니다. 이게 또 근데 이적 표현 당시에 90년이면 뭐죠? 노태우 정권 말기쯤 되죠. 네, 그래서 판매 금지 10년 먹고 2005년에 재출간됐습니다.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까미 이방인의 첫 구절을 연상시키는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시작하는 소설입니다. 이방인은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죠. 아버지가 죽은 뒤에 돌아가신 뒤에 사흘간 장례를 치르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자신의 어린 시절로 플래시백을 해가며 그려내는 그런 소설입니다. 25만 부가 팔렸습니다. 작가 자신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렸고 작가는 본인이 만부 작가다 이렇게 농반진반으로 늘 얘기해왔는데 자신도 놀랄 만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25만 부면은 요즘 뭐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감이 안 요즘 오네요. 뭐 만 부면은 대박 난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뭐 만부를 대박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25만 부면 뭐 물론 이제 무슨 뭐 휴남동 서점 그다음에 뭐 많이 팔린 불편한 편의점 이런 건 뭐 밀리언셀러들 네. 나오는데 그건 그냥 초대박이라고 하면 되고 소설 25만 부라고 해도 대박이죠. 이 정도면. 요즘 뭐 초판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말 한지도 사실 몇 년 되긴 됐어요. 맞긴 됐는데. 자, 안군의 비하인드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지아 작가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설 자체가 사실 정지아 작가 얘기입니다. 그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이 빨치산이기도 하거니와 소설 속의 아리의 이름이 아버지가 활동한 백아산의 아, 어머니가 활동한 지리산의 리자를 땄잖아요. 실제 정지아 작가의 이름은 지리산의 지, 백아산의 아를 따서 지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 아리가 본인인 거죠. 근데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께서 2008년 5월 1일 공교롭게도 노동절에 작고를 하세요. 그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얘기를 가지고 장편 소설을 작업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데올로기로 아버지를 따질 게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아버지의 전체 스펙트럼 중에서 이데올로기는 그냥 한 띠를 차지했을 뿐이다. 뭐 이런 의미를 따져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이어졌던 거고요. 주변 인물들도 실제 기반에 뭔가 조금 더 살을 붙이는 식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인 교련 선생이자 퇴역 군인인 박한우 씨 있잖아요. 요 분도 실제 아버지의 친구라고 하세요. 아, 그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깽판 놓던 아니요, 그분은 노인이시잖아요. 네, 노인 말고 그 어찌 보면은 사상적으로 다른데 왜 친하게 지내냐라고 질문을 했었던. 근데 이 질문도 실제 정지아 작가가 아버님한테 했던 질문이라고 해요. 왜 저분하고 가깝게 지냈느냐라는 질문에 아버지가 실제로 소설에 나왔던 것처럼 그래도 저놈이 인간성은 제일 좋다. 걔가 뭐 사람이나. 네네, 그게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해요. 여튼 어쨌든 이 책은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하고 올해의 책으로 꼽으면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도 이어지면서 장기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게 되죠. 문 대통령은 이걸 뭐 트위터에다 추천한 페이스북 뭐 페이스북에다가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밀리에서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까요라는 뭔가 술에 관련된 에세이를 연재 중이시더라고요. 아, 정지아 작가가.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밀리에서 관련 에세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그거 같습니다. 재밌겠는데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까요라는 제목입니다. 정지아 작가가 술을 좋아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혼술을 한대요. 이 구례에서 지금 12년째 혼자 살고 맞습니다. 계신데 어머니와 어머니와 97세 어머니. 그리고 고양이 4마리, 개 개 2마리. 2마리. 조사 열심히 했네. 네. 그래서 근데 정지아 작가는 좋아하는 술은 위스키래요. 맛이 있대요, 위스키가. 근데 지금은 소주를, 이 시점은 좀 지나갔지만 소주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소주를 먹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소주라는 게 이 맛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아무 때나 끊을 수 있어가지고 소주를 먹는데. 오, 이해되네요. 네. 술을 이해되나요? 좋아하는 분이라만 할 수 있는 얘기네요. 위스키는 그렇죠. 이분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소주는 맛대가리 없사불어 뭐 어떻게 노시스 한번 해줘. 노시스 한번 해줘. 그렇게 주문하면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빙의가 돼야 나와요. 주문하면 안 나와.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빨치산의 딸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빨치산의 딸이다 보니 밖에 할 수 없는 말을 혼자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글 쓰는 사람 문인의 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사실 빨치산 이야기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는 남북은 이후라고 해요. 전 물론 뭐 남북은 그렇죠. 뭐 영화도 보지 않고 소설이 아니라 어쨌든 그 책도 읽진 않았지만 시사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 남북은 시사회를 그때 남산에 있던 영화진흥공사가 남산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대학생 때 그때가 대학생 때 이제 학보사 기자를 했었는데 공사였나요? 네, 공사였어요. 영화진흥공사. 가가지고 내가 그때 호강했죠. 최진실도 보고 정정 감독, 박중훈 나오나? 박중훈 씨가 안 나오나? 안 나오는 거 안성기 같아요. 안성기 나와요? 배우 안성기 배우가 나오고 네. 하여튼 최진실을 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고 그거를 보러 그 복도를 시사실로 들어가다가 박찬욱 감독을 만났어요. 우와. 지나가다가. 근데 나는 박찬욱을 알고 있었지. 근데 그때 박찬욱이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이 정말 평론가 시절인가요? 평론가 시절이지. 아. 평론가 시절 평론가를 하다가 아마 그 첫 영화가 3인조인가 뭘 하다가 쫄딱 말아먹어가지고 이제 그 시절이었지. 90년대 초반. 네, 90년대 초죠. 90년인가 뭐 89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근데 남북은 되게 좋은 영화였어요. 네. 역시 58년 개띠다운 경험담이시네요. 저는 네. 이런 얘기 미치겠네 진짜. 저 오빠 형이 아닙니다. 여튼 요 남부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문기자 출신으로 남부군 사령부 편집 지도원으로 종근했었던 이태 선생이 썼던 이태. 네, 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출간되면서 세상에 빨치산 이야기들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즈음에 스토리에 흥미를 느낀 여러 문인들이 정재하 작가의 부모님을 종종 찾아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빨치산으로 이름을 날렸던 두 분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정재하 작가의 아버지는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딸이 쓸 거요 였다고 해요. 당시에 송기원 작가도 정재하 작가 부모님을 만나서 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송기원 작가가 당시 실천문학의 사장이었거든요. 그 실천문학에서 나온 도종환 시인의 접식
당신이 메가 히트를 하면서 돈도 있겠다. 근데 자기가 쓰려고 하니까 내 딸이 쓸 거요라고 딱 거절하니 그러면 바로 역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쓰게 합시다. 그래서 빨치산의 딸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건데 굉장히 돈이 많았었던 때라 파격 조건으로 정재하 작가를 대우해줬다고 해요. 매달 그때. 30만 원의 집필료도 주고 실천문학의 방 한 칸까지 집필실로 내줬다고 합니다. 여튼 그래서 90년 25살의 나이로 빨치산의 딸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맥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실천문학 사장이 구속되고 책은 판금 조치돼 버리죠. 구속 사유가 이 책 때문이에요? 네. 그렇겠죠. 뭐. 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니까요. 기사를 찾아보면은 91년 7월 기사인데 이 서부 경찰서가 당시 빨치산의 딸을 출판했던 실천문학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빨치산의 딸 2천여 권을 압수하고 왜 했냐라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한국전쟁 직후 좌우 이념 대립상을 그린 이 소설이 이적 표현물의 제작 판매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법원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튼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책이 빨치산의 딸이고 그때보다는 훨씬 더 농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만든 게 요번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그러면 빨치산의 딸에도 아버지의 해방일지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읽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팩트 기반이라면 네. 요 부분에서는 실제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농담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시고 진지한 분이셨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소설에서 표현되는 아버지는 그보다는 조금 더 뭐 넉살 맞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부분에 힘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소설을 읽으면 혹은 소설을 읽으신 분들도 배경을 알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으네요. 줄거리가 이게 상당히 근데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복잡하다기보다도 인물들이 많아서 사연들이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라미의 줄거리입니다. 그냥 라미님은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라미님입니다. 네. 정말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번 책은 저도 읽고 나서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따라가면서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간략하게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버지 해방일지는 빨치산으로 활동한 사회주의자였던 고상욱이라는 인물을 아버지로 둔 딸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고상욱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해가는 과정이 담긴 소설입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전부일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상세히 말씀드려보자면 사실 소설의 주체인 나는 부모가 빨치산이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도 받았고 결혼에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또 평생 어머니를 힘들게 하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살았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어요. 그냥 난 빨치산의 딸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살았을 뿐이죠. 근데 소설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이 돼서 이후 장례식장이라는 배경을 보여주고 크게 4가지 줄기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각 줄기는 아버지와 인물 간의 관계가 주제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빨치산으로 활동한 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작은 아버지와 아버지 이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사귀었던 친구들의 이야기. 그 동네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렇죠. 세 번째는 아버지와 딸인 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사회주의자로 살았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줄기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다양한 과거 이야기들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내가 잊고 지냈던 아버지와 일들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 아빠 장례식에 얼마나 오겠어, 누가 오겠어 라고 생각했던 나와 달리 거기에 찾아오는 인물들은 훨씬 다양하고 또 스펙트럼이 넓었고요. 조문객들을 통해 듣게 되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저 이념에 눈이 멀어서 가족과 생계에는 무책임하기만 했다라고 했던 내 생각과는 달랐고 가족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도 헌신하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려고 노력도 했고 또 아버지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 추억이 담긴 장소들에 유골을 뿌리러 가게 되는데요. 이제 나는 손에 오랫동안 쥐고 있던 유골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의 아버지, 빨치산이 아닌 빨갱이도 아닌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됐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오늘의 명대사로 할 거를 갖다 줄거리에 나와버렸어 지금. 그 부분 너무 좋지 않나요? 명문장이라고 근데? 울 뻔했잖아. 어. 네, 네 그런 줄거리입니다. 예, 지금 아주 굉장히 골격을 잘 간추려가지고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저희 멤버들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 큰 리뷰, 전반적인 리뷰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책을 산 지 가장 오래된 것 같은 로시스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전 근데 저번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처럼 이번 책도 아무 정보 없이 저는 읽은 거예요. 아예 배경 지식도 없이. 그래서 저는 약간 아버지 해방일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현대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최신의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뜻밖의 시대 배경이랑 주제가 다뤄져서 놀랬고, 사실 이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여수에서 공무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할머니 집부터 큰아빠, 작은아빠 모든 친척이 광주에 있는데 왜 우리 아빠는 여수에서 공무원을 했을까가 늘 의문이었고, 명절에 근데 이제 친척들끼리 막 이렇게 밤에 조용히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도 저희 집안도 연좌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광주에서 공무원을 하면은 필터링이 되는 상황. 그래서 약간 이를테면 신분 세탁을 위해서 그때만 해도 멀리 떠나신 지금처럼 거네요. 컴퓨터가 막 이렇게 모든 전국을 네트워킹하고 있지 못한 때니까 조금 빗겨 나와서 그래서 여수에서 공무원하셨고, 그래서 우리 엄마를 만나서 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너무 소설 같은 네. 그런데요. 근데 지금도 이거를 제가 확정적으로 말을 못 하겠는 게, 제가 분명히 밤에 막 큰아빠랑 들었는데 너무 비밀처럼 말해서 제가 이 순간까지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확인을 못 해봤어요. 내가 들은 게 맞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까 그래서 구속되고 책 안 됐다고 한 게 90년. 그렇죠. 그때도 그랬으니까. 네, 저희 아빠가 공무원 생활을 83년 4년에 시작하셨으니까 그때면 어마어마했겠다 이런 생각도. 전두환이 한참 정말 한참 이제 정권 잡은 지 한 3년 돼가지고 뭐 사실 그때만 해도 전두환은 그냥 계속 잡고 있을 생각을 했었을 거야 아마. 그때 87년 그게 없었다면.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읽으면서 막 제 기억이랑도 겹쳐지고. 또 구례가 또 저희 외할머니가 벌교 꼬막을 떼다가 오일장에서 파셔서, 구례도 제가 어린 시절에 매우 큰 기억이 있는 동네고 해서 저는 사실서 굉장히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고, 근데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면 뭐 저처럼 제 방식으로 읽어낼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20대들은 빨치산이 무슨 산 이름인 줄 안다면서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뭐 어디 있는 산이냐.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읽으면 굉장히 아득한 먼 옛날처럼 느끼면서 조금 더 사람 이야기에 집중해서 읽었겠다,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누구보다도 노시스가 가장 직독직해가 잘 된 소설일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걸려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할 때가 그 수준에 따라도 저는 한두 개 있었어요. 저기 남이는 몇 개 정도? 저는 꽤 많았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전남 고향이심에도 불구하고 일찍 서울로 다 오셔가지고 사투리를 거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진짜? 네. 꽤 많았어요.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 과연 책영사 멤버들은 얼마나 여기 있는 단어들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바로바로 이게 이해가 되나? 저는 근데 뉘앙스는 다 뉘앙스는 대략 알죠. 네. 근데 가끔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 영어 글 보다가도 이거 뉘앙스는 이런 거 같은데 자신이 없어. 그쵸. 이럴 때가 있잖아. 근데 저는 몇 개 그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폴세. 이게 끝까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폴세가 도대체 뭐야? 이건 무슨 영어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근데 이제 그게 벌써란 뜻이더라고. 벌써.
벌써. 전 뭐 어떤 거 잘못 나온 줄 알았잖아요. 인재가 잘못됐다. 아. 왜냐면 이게 그냥 글을 보고 사투리는 대부분 비슷한 단어로 유추가 그쵸.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꽤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되게 그래서 낭독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낫죠. 그 말을 낭독해 보면은 맞아요. 느낌이 와요. 아 그래요. 네. 어색했을 것 같은데 사투리. 아니, 당연히 어색할 텐데 되게 몇 개 좋더라고요. 해보고 노시스가 교정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까요? 아, 네. 저도 사실은 텍스트로 보니까 좀 낯설긴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낭독이 그렇겠다. 맞는 것 같아요. 아. 낭독의 방법이. 자 그러면 우리 안군 낭독. 저도 사실 정보 없이 시작해가지고 아니 표지에 별이 뭐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약간 느낌이 좀 그렇죠. 네. 근데 인민군이 아니라 중공군. 그러니까요. 근데 딱 앞에 보자마자 이래서 그냥 별이었구나 했는데 별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저는 그 사투리가 현실감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다 갖춰지는 것도 좋았지만 약간 뭐 중간에 등장하고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는 그 고등학교 친구 그 친구 부분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생생함이 덜하긴 했어요. 상대적으로 생생함이 덜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실제로 그 어르신과의 대화,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고등학생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느낌이. 여튼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생의 그 캐릭터만 약간의 거리감을 느꼈지 그 외에서는 너무나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후루룩 읽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자료 준비하면서 중간중간에 막 기사 찾아볼 때 이게 유시민 작가가 추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고 해서 이런 책이었어?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호감도가 떨어졌나요? 약간 호감도가 떨어졌는데 이런 책이었어가 어떤 의미예요? 약간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저쪽 사람 서 있는 사람들의 그냥 좋아하는 뭐 그런 얘기. 왜냐하면 뭔가 그런 식으로 때가 묻었다는 느낌을 처음에 그 기사만 봤을 때 느꼈는데 읽고 나니까 이거는 그래도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 스토리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책의 이제 구성을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구성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이 갖고 있는 구조, 뼈대가 굉장히 좋았는데 만나는 사람들과 이게 근데 좀 중간에 책을 읽어가면서 생각이 바뀐 게 처음에는 이제 앞부분은 이런 뼈대가 잘 안 드러나잖아요. 어째 앞부분이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사람이 한 명 찾아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사람이 계속 찾아오는 식으로 갈지는 몰랐지. 그래서 중반까지 읽는데 이게 계속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면서 반복이 되니까 이게 뭔가 지루해졌어요. 구성이 지루해지고 그런 반복적이고 그리고 약간 자기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전개할까? 끝까지 갈 거야? 근데 이제 끝까지 갔죠,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이렇게 이야기의 골격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대단하구나.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제 끝에 가서 설득당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성을 택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힘은 사실은 글솜씨겠죠. 그리고 그 나와 있는 캐릭터들의 뭐 진정성이랄까 뭐 그런 것들. 그런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근래에 또 본 소설 중에 소설은 되게 보면 저는 예전에 이제 소설을 많이 안 읽었었는데 굉장히 뭐 김훈 작가류의 글빨이 좋은 소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뭐 황석영 작가도 그렇지만 글빨이 좋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야기가 계속 그냥 문장은 그냥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정말 끌려가게 쓴다 이런 느낌을 받는 작가가 있는데 정재 작가는 어떻게 보면 둘 다에 해당하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저는 보면서 글빨이라는 느낌보다 말빨이 좋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사나 이게 너무 위트 있고, 위트 있고 착착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분은 되게 말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뭐 블로그 같은 거 보니까 그 정재 작가가 지역 사회에서 특히 구례나 광양이나 여수 쪽에 지금 그 주민들이랑 대화하는 북토크를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좀 약간 생각보다 카리스마 있고 되게 좀 이렇게 뭐 그렇다네요. 약간 엄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분들. 카리스마가 약간 있으신 카리스마 스타일이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 작가가 정지하 작가가 그 뭐 인간관계나 세상살이에 대한 통찰 이런 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적확하게 발라내는 대목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그래서 부사나 동사 사용 같은 것들이 되게 표현이 눈에 맞아요.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인상적이었던 대목 중에 하나는 그 이사하고 그 누군가 도와주러 오잖아요. 아버지 네. 지인이 도와주러 왔는데 거기를 이제 이 작가는 사실 마음을 잘 안 여는 작가가 아니라 이 소설 속에 네. 화자는 마음을 잘 안 아리. 여는 스타일이라서 얘를 그냥 집에 돌려보내는 제 대목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빌라에서 빌라로 이삿짐을 내리고 올리고 담배 한 대 태울 짬 없이 일한 그를 짜장면 한 그릇 먹이고는 현관문을 등지고 선 채 감사합니다. 깍듯이 그러니까 야멸차게 인사하고 돌려세웠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실은 문장은 되게 하나일 뿐이고 근데 뭐 현관문을 등지고 선 채라는 그 정광이라든지 깍듯이 했지만 그것이 바로 야멸차게였다는 거를 또 서술한다든지 돌려세웠다라는 그 동사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그 풍경을 정말 잘 정확하게 보여주는, 제대로 네.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소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뛰어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라미는 어떻게 읽었어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원래 부모에 관한 영화나 소설을 잘 안 보거든요. 제목에 들어가면은 제가 완벽히 부모의 삶을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는 글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한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4시간인가 걸렸거든요. 제가 카페에서 혼자 있었는데 다 읽었고 저는 이 소설이 가장 좋았던 게 아까 나왔던 얘기지만 너무 재미있었어요. 일단 이 소설을 그냥 만약에 어떤 그런 유머나 아버지 위트 없이 그렸다면은 훨씬 길고 훨씬 지루하고 제가 중간에 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삶과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다른 위트?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삶에서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라고 하겠죠. 진짜로는 더 진지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런 위트들이 이 사람 이 삶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쨌든 이런 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이해를 하고 제가 이 소설을 받아들이는 훨씬 친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투리를 이해하지 못함에도 웃어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버지라는 사람을 이 구성이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가 찾아오고 그것도 각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네. 아버지와 같이 빨치산 활동을 했던 사람들, 뭐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 그다음에 뭐 자식,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친척들. 친척들, 고등학생 그냥 길 가다가 동네에서 만난 그 베트남 어머니를 네. 둔 그 고등학생, 뭐 담배 요즘 피우는. 얘기로 네, 하면 여고생. 좀 엇나가는 여고생도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다면적인 모습을 그리기 그렇죠. 위한 장치가 아닌가. 사람은 사실은 한 면으로만 평가될 수가 그쵸. 없잖아요. 굉장히 진짜 입체적인 모습을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장례식장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저는 되돌아보게 된 게 이걸 읽을 시기에 제가 가까운 분 장례식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오랜 시간 있잖아요. 그럼 막 오고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 누군가는 잘못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네, 장례식장에 이름만 똑같아가지고 잘못 찾아오거나 또는 이제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하면서 막 웃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죽음을 마주했을 때 사람이 거기 그 이후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정말 다양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느끼고서 이 책을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제 장례식장에서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장례식이라는 게 되게 독특한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얘기다 보니 장례식장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예전에 그 세월호 때 대학생 때 자원봉사로 이 장례식 도움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그 뭐 사실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없지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일을 했었는데 밤새 그냥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자원봉사로. 그때의 기억이 계속 많이 났어요. 사실 그 자리는 찾아오는 분들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유가족분께서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했지만 그냥 하루 종일 있어봤는데
뭔가 장례식장에서 주는 그 묘한 분위기가 음. 이 안에서 이 아리가 떠올리잖아요. 막 중간 중간에 사람 없을 때 고요할 때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밑에 있는 그 재미있는 그 말빨 그 부분을 저는 읽으면서 제가 또 MBTI에 심취해 있어서 왠지 딱 나오나요? INFJ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INFJ거든요. 그래서 저도 극한으로 힘들 때 그 상황을 어떻게든 개그로 승화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약간 세상아 나를 뭐 해봐라 막 약간 이런 느낌.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리고 이 웃음의 톤이 보면은 막 깨발랄 쾌활한 웃음이 아니라 약간 자조적이면서 맞아요. 저는 그때 그런 대목이 웃겨요. 그러니까 정말 시골에 사시면서 이렇게 배움이 깊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화자는 먹물로 그려져 있고 그보다 덜한 부모인데 계속 막 혁명, 막 유물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기 박물장소 재워줬는데 이제 벼룩만 남기고 갔을 때도 그 아빠가 엄마한테 자네 이러려고 지리산 올랐는가? 네. 그게 약간 사실 블랙 코미디잖아요. 근데 그런 코미디가 그러니까 계속 이 저변에 깔려 있는 정서가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그러니까 그 정도의 웃음인 거예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장이 갖는 그 엄숙함과 그 무거움의 정서가 또 같이 계속 깔려 있으면서 거기서 웃음이 터져 나올 때, 그러니까 그 심리가 계속 그러니까 우프다고 해야 되나?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잔잔하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슬픔이 과한 것도 아니고 네. 웃음이 과한 것도 아니고 그 어느 중간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작가가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여기서 웃었지? 자 다음엔 좀 울어봐. 막 약간 이런 갖고 놀았다. 그래서 흡입력이 있어서 저도 한 자리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여지는 장례식장의 풍경은 요즘에는 이렇게까지는 잘 안 되는 풍경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동네 어른들이 계속 와가지고 며칠씩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여기 나온 사람 정말 뭔가 그 장례식장 풍경도 화자 자체는 되게 깍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이 장례식장 풍경은 정말 시골 장례식장 같은 그런 풍경이죠. 근데 그런 모습에서 개인적으로는 거기 나오는 지금 라미가 서기한 줄거리의 어느 가지 굵은 줄기에도 속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그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그 떡집 언니. 네, 떡집 실제 언니. 인물이 계시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 깊고 요즘에도 있기는 있겠지만 좀처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죠. 거기서 이제 이 떡집 언니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제 물론 이 떡집 언니는 그 장례식장 직원으로서 다른 상가들도 다 열심히 챙기시는 분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인연이 있으니까 더 챙겨주죠.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노인들은 아침 일찍 또 오니까 그 노인들 그리고 이빨 빠진 노인들을 위해서 전복죽을 본인이 그냥 알아서 써갖고 온다든가 그런 것들. 도시락도 준비하죠. 도시락도 준비하고. 그래서 아마 작가가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음에 분명한 그런 대목들이 계속 인물이나 정광을 통해서 그려지죠. 요즘에는 사실 다 매뉴얼대로 가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조금 더 챙겨준다거나 그 암묵지에 의한 것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근데 그 장례식장 매뉴얼에 직원들 매뉴얼에 노인이 오면 아침에 죽을 해야 된다. 노인들은 아침에 일찍 온다. 이런 매뉴얼이 있겠어요? 없지. 근데 거기서 오래 일하다 보면 그런 경향성이 보이는 거고 예전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거나 사람들 간에 이제 정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챙겨줬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런 건 거의 사라진 시대죠. 예. 이 책의 표현이라면 아버지가 자주 표현한 사렘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엔 참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또 하나 이제 인상 깊었던 대목이랄까 문장이랄까 이 책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늘 화자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 표현이 한 4-5번 대여섯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해놓고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해 불가능성이
이제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엔 이제 이해 가능성으로 저는 들려요. 아 음. 나는 그래서 이걸 이해했다 이렇게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도 혹시 또 인상적인 대목들을 조금 뭐 두서없더라도 편하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작은 아빠와의 관계, 저도. 그게 이 책에서 가장 뭐 주된 갈등과 화해의 그 골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작은 아빠가 보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애증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어렸을 때지만 말실수를 해서 일어난 일인 건데, 근데 어쨌든 형의 일로 인한 말실수이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근데 형을 탓하지만 또 애매하게 또 형에게 모두 탓할 수 없는 막 그 애매한 영역에서 이제 평생을 이제 술로 이제 이를테면 인생을 망친 상황에서, 근데 보면은 작은 아빠가 보면은 형을 탓하는 게 병처럼 되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형 탓이고 형 탓이고. 근데 형이자 이제 화자의 아버지는 그걸 또 뭐 그다시 막 이렇게 충돌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 탓이오를 하면서 가는 그 뭐랄까 애증의 그 진행에서 이 화자의 아버지가 사람에게 갖게 되는 그 감정의 스펙트럼이 엄청났겠다. 그리고 그런 지점이 사실상 이게 화자가 관찰한 아버지라는 사람의 일대기인 거잖아요. 뒤늦게 구성한 일대기인데, 이 아버지가 가졌던 삶의 태도는 사람에 대한 태도이기도 한데, 저는 이 지점 이제 유시민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책에 열광하면서 그러니까 막 소개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보기 힘든 캐릭터인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정말 너가 1cm 침범하면 나도 가서 꼭 1cm 돌려줘야 되고, 막 약간 그러니까 계산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사는 우리로서는 이 아버지는 계산을 안 한 게 아니라 계산을 할 수 없는 인간관계인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 집안이 다 망가졌는데, 그리고 평생을 그 비난하는 가족들의 그 원망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아버지가 그렇다고 평생 죄인으로만 살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런 가족들과 평생 그럼 누군 잘났냐 하고도 싸우는 관계로도 살 수 없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떤 타협의 지점에서 자기 방식으로 이제 재밌게 살다 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다층적인 방식의 삶이 이 책에 이게 좀 입체감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저는 노시스님이 어찌 보면은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조금 더 관심이 가셨다면, 저는 작은 아버지와 아리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 책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아리가 가출 아닌 가출을 할 때 길을 쭉 따라갈 때 자전거 탄 작은 아버지가 계속 따라와 주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이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때 또 아리도 깨닫잖아요. 이미 한번 상처를 받은 작은 아버지도 걸어봤던 길이구나 라면서 그 작은 아버지의 등에 매달려서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 묘사가 진짜로 딱 그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말도 안 되는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본인의 그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근데 그것을 자기 조카를 위해 자신의 등을 내주고 그렇게 같이 길을 걸어오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이 뭔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울림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작은 아버지라는 캐릭터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대목들이 꽤 있죠. 네. 네. 혹시 뭐 이건 영화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별의 순간, 꽝의 순간을 꼽을 만한 게 있어요? 별의 순간은 명대사하고 같이 겹쳐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꽝의 순간이 혹시 있었어요? 뭐 거슬리는 거 있었어 읽으면서? 꼭 꽝의 순간이라기보다? 꽝의 순간? 글쎄요, 딱히 막 음. 거슬리거나 이랬었던 거 없네요. 음. 일단 저는 뭐 이해를 못하니까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한꾸네라는 말 참 재밌고 좀 괜찮다. 그 사투리더라고요. 음. 함께라는 뜻이도 그 한꾸네는 저기 노시스는 아는 말이에요?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네, 네. 한꾸네. 한꾸네. 그 말 참 좋은 것 근데 같아. 전라도 사투리가 음. 경상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수 사투리랑 광양 사투리가 다르고 또 다 다르다고. 다 아. 달라요. 구례가 광주랑 다르고 음. 고흥이 다르고 목포가 제일 억세거든요. 굉장히 저는 분화돼 해남 있어. 친구한테 배운 말이 있거든요. 뭐예요? 귀니따. 그거는 여수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귀니따가 귀니따? 뭐야? 어머 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 사투리구나. 이게 진짜 어. 처음에 듣고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고맙다? 아니 모르겠다. 한번 맞춰봐요. 바꿔보세요. 귀니따? 유퀴즈예요. 이거 맞춰보세요. 진짜 그 어려워요. 약간 그래도 그 귀니따. 문장 표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문장을 줘야지. 이렇게 어, 하면 어떻게 맥락을 저희가 맞죠? 파악할 수 우리 없으니까. 우리 안구는 볼수록 귀인 있어. 어, 볼수록 나도 귀인 이게 있어? 사투리인 걸 귀인 서울 와서 알았어요. 뭐 정겹다 뭐 이런 말인가? 약간 엄마들이 어. 제 친구들 우리 엄마가 제 친구들 칭찬할 때 많이 해줘. 아유 걔는 귀인 있더라 애가 막 이렇게. 넉살 있다 뭐 넉살 좋다 뭐 이런 건가? 어, 근데 귀니따? 귀니따가 되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음. 갖고 있는 게 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말로 치면은 좀 힙하다. 아, 너 좀 힙하다? 있어 보인다. 쿨하다 괜찮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좀 아. 괜찮은데 귀니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하다의 귀 그런 약간 느낌인가요? 약간 귀인이 아니라 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귀인 있다. 귀 어. 아, 귀 있다예요? 어, 어. 귀 있다. 귀인 있다. 걔는 좀 귀인 있더라 애가. 그러면은 이제 약간 귀염상이고 좀 좀 약간 괜찮고 우리 엄마가 주로 썼던 맥락은 그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연예인 보면은 애가 참 귀 있게 생겼네 뭐 근데 이런 거인가? 막 인형같이 예쁘고 막 멋있는 애보다는 매력이 있는. 걔는 볼수록 약간 귀인 매력 있더라. 있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볼매? 볼매 뜻이야? 근데 이게 되게 어. 뜻이 다양해서 어. 그 친구가 야 너 귀니따 오늘 이렇게 할 때마다 어. 뭘까? 오늘의 뜻은 뭘까? 아 맞아, 그러니까 무슨 단어도 다 그렇잖아요. 영어 단어도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조금씩 의미가 다르잖아. 음. 재밌네. 그 말이 이거 책 읽으면서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좋은 표현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다 죽어가는 것 같아. 이런 건 아니, 진짜로 사투리에도 사전이 되게 좋아.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음. 네.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그래요? 있을 국어학자를 거예요. 하고 다 있지. 있어요. 우리가 쓰지는 않을 뿐이야. 너무 안 쓰니까 점점 사라져가는 거지. 귀니따를 앞으로 우리 인사로 니 오늘 귀니네요. 귀니따. 좋습니다. 귀니따. 예, 한번 찾아봐야겠네. 오픈 사전이라도 있는지. 자, 명대사라도 한번 꼽아봅시다. 지금 남이는 책이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책이 없는데 혹시 뭐 메모라도 해놨어? 저는 명대사 안 하고 그 어. 장면을 장면. 명장면으로 가지고 오케이, 왔거든요. 명장면. 네. 좋아, 명장면. 저는 제가 뭐 자주 나왔던 대사들이요. 근께 사람이제. 뭐. 그래도 근께 사람은 걔가 제일 나사. 막 이런. 음. 자네는 그러려고 지리산에 올랐는가. 이거 약간 명대사죠. 사람이 오죽하면 긁었나. 오죽하면도 되게 많이 되게 나왔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돌이켜 보니 아버지는 가부장제를 극복한 시민성을 극복한 진정한 혁명가였다 이런 문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신의 사람이었던 것이. 그렇죠. 예. 이런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 꼽은 그 대목이 제 명대사이자 진짜 되게 마지막에서 이 내가 갖고 있던 조금 그 뭔가 반복되고는 것 같은 구조에 대한 그걸 다 일거에 날려버린 문장이죠. 마지막 문장인데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그냥 다시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의 유고를 손에 쥔 채 나는 울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상한 인연 둘이 말없이 내 곁을 지켰다. 그들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져 나를 감쌌다. 오래 손에 쥐고 있던 탓인지 유골이 차츰 따스해졌다. 그게 나의 아버지. 빨치산이 아닌 빨갱이도 아닌 나의 아버지. 소설이 이렇게 끝나는데 사실 이렇게 명사형으로 딱 떨어져서 끝나는 소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유골을 뿌리면서 이런 문장으로 끝낸 게 굉장히 힘이 있게 느껴졌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아버지 화장하던 날이 이제 이거 보면서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났고 그 가루가 돼서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함에다 이렇게 주거든요. 그 생각도 굉장히 많이 났고 저도 사실은 아버지와 굉장히 좀 불화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그날 그 화장장의 그 뼈가루
그걸 보고서 제가 집에 와서 그냥 막 시가 막 써졌었어요. 이걸 내가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날은 뭔가를 기록을 남기는데 그게 시의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일필이지로 시가 쫙 나왔고 그래서 이 대목이 너무 그 기억에 남아요. 너무 기억에 남고 그랬었습니다. 다른 분은? 저는 제가 가져온 부분은 저도 그 부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으로 좋았던 부분이 여기 사람들은 자꾸만 또 온다고 한다. 한 번만 와도 되는데 맞아. 한 번으로는 끝내지지 않는 마음이겠지. 미움이든 우정이든 은혜든 즐기고 즐긴 마음들이 얽히고 설켜 끊어지지 않는 그 마음들이 나는 무겁고 무섭고 그리고 부러웠다. 전 이 구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접어놨어요. 네, 한 번만으로는 끝내지지 않는 정확히 뭐였죠 구절이? 한 번 번만으로는 와서는, 끝내지지 않는 마음이겠지. 마음이겠지. 예, 저도 그 구절 기억나네요. 예, 좋았던 대목입니다. 네, 안구는 저 아까 그 명장면. 그 명장면. 네. 예. 네, 아니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장례식장이 요즘에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는 그 나이가 되면서 갈 일이 많아지는데 아까 이제 맥스가 말하신 거랑 맥락이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장례식 빈소를 가면 여기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고인의 지인들보다는 그러니까 그렇죠. 자녀 세대 자식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빈소에서는 그 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저는 지금 저희 외할머니 계시는 뭐 저기 여수나 여기 광양 구례 쪽만 가도 그 커뮤니티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기 그 동네의 장례식장 가면 다르거든요. 거기는 좀 더 고인의 지인들 중심으로 자녀 세대들은 다 서울이든 어디 가 있고 실제 그래서 그 장례식장의 그 온기도 또 이 지역하고 도시가 그쵸. 또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 어쨌든 살을 맞대던 사람들이 얘기 나누는 느낌이랑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장례식장 가면 이제 고인의 지인들이 오시면 이를테면 이제 순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그분들이 또 그분들이 만든 또 장례식장의 풍경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요즘에 제가 빈소 가보면 약간 오히려 막 약간 좀 사교적인 그렇죠. 그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또 다들 너무 오랜만에 본다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장례식 2번 정도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모일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그 만남의 장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됐죠. 고인의 죽음을 기리는 게 조금 후순위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기억이 기억이 약간 막 사진처럼 박혀 있는데 그때는 병원에서 장례식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서 뭐 아랫집에 보면 이렇게 등 걸려 있어. 맞아요. 걸려 있어가지고 등 걸려 있어. 저 집에 누구 돌아가셨구나. 약간 이렇게 튜브 같이 그렇지. 그런 게 있어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맞아요. 알게 되고 그냥 집이 뭐 크던 작던 그냥 집에서 했던 것 같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그때도 정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동네 저 어기로 그 상여 지나가는 나가죠. 게 생각이 났고 맞아요. 할머니 돌아갔을 때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컸을 때인데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뭐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할머니 댁 앞에 마당에서 그냥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장례식을. 맞아요. 네. 그냥 그 시골이니까 저기 시골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보통 댁에서 돌아가셔서 바로 장지로 갔죠. 그렇죠. 예.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거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왜 해방일지로 했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최근에 그 인기 있었던 드라마도 우리들 해방일지. 그 해방일지도 그것 때문에 봤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맞아. 제목이 약간 똑같으니까. 근데 정말 그걸 노린 건지 저는 원래 그 원작 있잖아요. 빨치산의 딸. 원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빨치산의 딸. 그래서 아까 저는 안군이 일부러 너무 심각해 보이지 않으려고 유머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빨치산이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일차적인 감정 같은 거를 가리기 위해서 사실 지금 책 표지 보면 세상 전혀 무엇인지 세상 모르겠는지 해맑해지고 그러니까요. 책 내용하고는 너무 다른데 뭐 어떻게 보면 또 뭐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명랑 소설 같아요. 그냥 표지만 보면. 그렇죠. 예. 창비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똑똑하지. 이제 성공적이었다고 보긴 하는데 마케팅적으로 안구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목이 떠 있는 느낌이에요.
글을 내용하고 네. 람이랑 비슷한 네. 말씀이시죠. 빨치산의 딸 이게 더. 그러니까 빨치산의 딸이라기보다 어.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아예 완전 안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음. 어쨌든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치. 실제로 어쨌든 해방 일지를 완성시켰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음. 그 내용보다는 그냥 아버지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뭐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다 담기에는 너무 어찌 보면은 더 제목 자체가 위대해 보인다는 느낌이랄까요? 더 무거워 보인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훨씬 더 가볍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맥스의 비하인드 나갑니다. 맥스의 비하인드. 저는 이 책을 처음 접한 게 신문에 나기도 전에 책이 나왔을 때 우리 이제 가면은 이제 그 저 책 담당 기자가 있잖아요. 그쵸. 담당 기자 책상 위에서 이게 이제 신간이 몽개에 쑥 쌓여져 있는 걸 봤어요. 이 책 표지도 그렇잖아. 이게 좀 명랑소설 네. 같은 표지에다가 아버지 해방일지 이게 뭐야? 뭐 나의 해방일지 뭐 흉내낸 따라한 거야?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져서 그냥 스르륵 넘겨보고 그냥 에이 뭐 그냥 그러고 내가 그걸 갖고 올 수도 있었는데 뭐 원래 소설도 잘 안 읽는데다가 그래서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가 하게 될지 그 당시는 전혀 꿈에도 못 꿨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그 뭔가 그거의 카피 정도 되는 소설인가 보다 그냥 인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버지 해방일지와 나의 해방일지는 아무 상관없는 책이라고 했는데 실은 맥스의 비하인드는 상관이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상관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시안을 보냈어요. 예. 가제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웃집 혁명 전사. 뭐 약간 비슷하죠. 예. 근데 보고 싶진 않죠. 네, 사고 예.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빨치산이 들어간 제목도 있었대요. 근데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어떻게 보면 픽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해방일지 픽을 한 거고 처음에는 이제 드라마 제목을 대놓고 흉내내는 것 같아서 낯간지럽고 싫었대요 작가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출판사가 이제 낸 거네요. 제목이고 그 출판사가 낸 거는 나의 해방일지에 다분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4월에 히트를 쳤잖아요. 이거 이제 9월에 나왔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줬는데 처음엔 싫었는데 정 작가가 어떻게 이거를 하겠다고 동의를 했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지은 제목이 아니다. 니네 마케팅 팀이 만든 제목이야라고 못을 받고 동의를 해줬대요. 근데 지금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아주 잘한 일이었고 정말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와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재밌어요, 참.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리뷰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엔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 및 리뷰인데 이건 어떻게 노시스가 소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막 별의별 제가 그 물고기 때는 어떻게 했죠? 하여튼 뭐 방법이 없길래 뭐 저기 인터파크나 알라딘이나 평점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거기는 책을 막 산 분들이 달아놓으니까 그냥 뭐 이물이 있어요, 배송이 늦었어요, 막 이런 것밖에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블로그랑 유튜브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하나하나가 좀 길어서 그냥 짧게 여러 개를 소개하지 않고 그냥 몇 개만 소개하는 식으로 할게요. 먼저 책을 처음 집어들고서 빨치산, 여순사건 이런 시대적 단어들 때문에 끝까지 읽어낼 수 있을까 스스로를 의심했지만 사실 이 책은 그런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데올로기들에 갇혀 진짜 아버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아버지를 보내버린 다정하고 따뜻했던 아버지와 평생 대면대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딸의 고해성사이자 그리움을 담고 있는 책이었다. 그냥 사람 사는 거, 사람 냄새, 가족들, 이웃 사람들, 친구들, 그리움, 따뜻함, 온기, 다정함, 작은 행복, 소소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다. 또 한 분은 내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은 지극히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정말 천륜이 맺어준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서로를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책이었다. 아리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 나 역시 우리 부모님을 나만의 부모님이 아닌 한 인간으로 바라보며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또 다른 분은 아버지는 죽음으로 해방되었다. 일평생에서 단 4년의 빨치산 생활로 자신과 딸의 삶을 올가맨 굴레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네 아버지들의 이야기다. 굴곡 많았던 근대사에선 어찌 사는 게 정답이었을까? 시종일관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을 우리네 아버지들. 이제는 그들을 이해하려 한 발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다. 또 어떤 분은 작가의 말 중에 성장애주의자라는 단어가 딱 나를 지칭할 수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말을 후회한다고 작가는 말했다. 사람이 오죽하면 긁었냐의 아버지의 말을 자주 들었던 작가의 깨달음은 어쩐지 그런 아버지 행동을 보고 자란 작가만의 특혜일지도 모른다. 나는 아버지의 어떤 뜻을 이어받고 있는가 생각하면 괴롭다. 하지만 작가의 말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말은 꼭 기억하고 싶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보다가 어느 블로그에서 댓글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정지하 작가의 소설을 많이 읽은 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지하 소설은 예전에 빨치산의 딸부터 근래의 자본주의의 적, 아버지의 해방일지까지 두루 읽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참 괜찮은 책. 왠지 이 책엔 구질 잡다한 미사여구와 찬탄의 말을 쓰고 싶지 않다. 그냥 읽어봐. 책장도 술술 잘 넘어간다. 독서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반말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 더 소개할 네.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저기 유튜브에서 이제 정지아님이 나온 이제 북토크에 달린 댓글인데 어떤 분이 실명으로 지아 선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간 나올 때마다 잘 읽고 있었어요. 대학원 때 그대 앞에 동서양이 무릎을 꿇을 거라는 어느 점쟁이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네요. 더 빛나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쓰신 거예요. 근데 실제 이 글에 정지아 작가가 혜원아 연락해라고 누구 바로 정말 어떤 점쟁이가 이렇게 말을 했었나 봐요. 궁금하네요. 그 점쟁이가. 아니 그 어디가 가고 싶다. 공유해야 되는데. 정지하 작가 인터뷰 한 대목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야 너희들도 친구한테 아마 그랬네. 너희들도 인생 몰라? 인생 한 방이야. 내가 50, 60 다 돼가지고 이 나이에 뜰지 누가 알았어.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평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번 나이부터 갈까요? 아 저는 사실 원래 3.5를 남이가 왠지 제일 낮을 것 같아. 네. 3.5를 3.5를 가져왔는데 3.5입니다. 와. 3.5. 네, 책 좋았고.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뭐랄까 나이 들어서 다시 또 읽었을 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일이 전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참 또 이 책을 다음에 또 읽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남이는 현재 진영이면 나는 뭐 과거 분사입니까? 과거 완료. 과거 완료죠. 네. 안군. 저도 3.5입니다. 3.5. 네. 딱 그 정도. 그 정도. 네. 오케이. 신기해. 저도 3.5 가져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다 낫네요 생각보다는. 아, 맥스만 세대 확 차이 오르시네. 느끼네. 세대 차이 느끼네. 역시 과거 완료인데요. 저는 4.3입니다. 오. 네. 오, 높네요. 4.3. 네. 아니 4시간을 한꺼번에 읽은 라미는 3.5를 주고 저는 사실 이거 한 3-4번에 걸쳐서 읽었거든요. 띄엄띄엄. 앞부분은 처음 읽었다가 그다음에 거의 한 열흘 이상의 텀을 두고 나머지를 2번에 걸쳐서 읽었는데 저는 끝에 가서 너무 좋았어요. 예,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해하고 화해하는 뭐 그렇고 어쨌든 이 작가로서의 또 힘도 느껴지고 해서 4.3을 줍니다. 더하면 3.7입니다. 3.7. 지난번 우리 물고기 얼마 줬어? 이거보다 높았죠 물고기가. 물고기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4점 넘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의 승리가 되겠네. 책이 또. 네. 그래도 추천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뭐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뭐 다양한 연령대가 또 들으실 테니까 현재 진행형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책영사 180회 오랜만에 책을 다뤘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행해주신 책영사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업로드 방송에도 많은 하트와 댓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라미, 안군 그리고 노시스, 진행에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